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서연의 현실은 차가운 시댁 거실 바닥과 같았어요. 서연은 벌써 며칠째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억지로 삼키며 신혼집 열쇠의 행방을 고민하고 있었죠. 분명 계약까지 마친 신혼집이 있었지만 시어머니 정희의 제안은 단호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덜 끝났으니 잠시만 들어와 살라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남편 민수 역시 그저 어머니의 말씀이 법인 것처럼 고개만 끄덕였고 서연은 그렇게 제 발로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첫날 밤 서연은 퇴근 후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멈춰서야 했어요. 자신에게는 집 열쇠도 현관 비밀번호도 공유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제 열쇠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서연의 말에 정희는 인자한 척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열쇠? 내가 집에 항상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문 열어주면 들어와라. 그게 편하잖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문도 열지 못하는 이 기묘한 동거의 시작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6시 고요한 집안을 깨우는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서연의 방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어요. 똑똑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면서도 강압적이었어요. 며느리 일어났니? 얼른 나와서 아침상 차려야지. 서연은 잠결에 눈을 비비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출근까지는 아직 시간이 넉넉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은 중요치 않았어요. 서연이라는 이름 대신 불린 며느리라는 단어는 마치 낙인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죠.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지금 나갑니다. 주방으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온갖 식재료를 늘어놓고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해. 우리 집은 국물이 진하고 깊어야 하거든. 아버님이 싱거운 건 입에도 안 대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라. 서연은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며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요리 강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민수 씨는요? 같이 준비 안 하나요? 서연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침 원래 안 먹어. 늦게까지 자야 하니까 절대 깨우지 마라. 남편은 편안하게 늦잠을 자고 며느리는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이 상황이 서연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통제는 주방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 칫솔은 무조건 3번째 칸에 꽂아야 해. 우리 집 규칙이니까 명심해라. 수건도 색깔별로 정리해놔야 한다. 흰색은 세면대 왼쪽, 파란색은 오른쪽이야. 그리고 변기 뚜껑 쓰고 나서 꼭 닫아라. 아버님이 그거 엄청 싫어하신다. 하나부터 10까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쏟아지는 규칙들은 숨을 턱 막히게 했어요. 서연은 그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외우려 애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죠. 조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깔끔하고 법도가 엄격해서 그렇단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출근했다가 퇴근에 돌아온 저녁 7시 서연은 또다시 굳게 잠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야 했어요.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라 의아함으로 가득했어요. 어머, 벌써 왔니? 오늘 야근이라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은 정시 퇴근이라 일찍 왔습니다.
서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였어요. 그래, 들어와라. 근데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하고 다녀. 내가 문 잠가 놓고 있으면 너 때문에 번거롭잖니. 내 집을 들어오는데 허락을 구해야 하고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서연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역시 가시방석이었어요. 시아버지 영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 회사는 보통 몇 시에 끝나는 거냐? 보통 6시인데 오늘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퇴근 시간 1시간 전에는 꼭 어머니한테 연락해라.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미리 말하란 말이다. 그 배려 없는 요구에 서연은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밥만 먹던 민수가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작게 속삭였죠. 우리 엄마가 좀 깔끔하고 규칙적인 분이라 그래.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서연은 참지 못하고 반문했죠. 깔끔한 거랑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민수는 그저 적응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답답한 마음에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도 해봤어요. 나 진짜 이상해. 열쇠도 안 주고 출입 시간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인데? 신혼집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만 있는 거래. 근데 인테리어가 시작되긴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은지는 기겁하며 소리쳤죠. 서연아, 그거 함정 아니야? 제정신 아니라고. 당장 나와. 하지만 서연은 민수를 믿고 싶었죠. 조금만 더 참아볼게. 민수 씨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서연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복도를 지나다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응, 며느리 들어왔어. 지금 한창 교육 중이야. 요즘 애들은 워낙 버릇이 없어서 처음부터 아주 싹을 노랗게 잘라놔야 하거든. 신혼? 신혼이 뭐가 중요해. 그때 확실히 잡아놔야 나중에 우리가 편하지. 우리 집 규칙대로 살게 꽉 잡고 가르치고 있어. 교육이라는 그 단어가 서연의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인격체가 아닌 길들여야 할 짐승 정도로 여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연은 복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수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 교육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지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계시다고.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번에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뭐, 그런 적 없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엄마 세대분들은 원래 그런 표현 자주 쓰시잖아. 방금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며느리 교육 중이라고. 민수는 오히려 서연의 입을 막으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아?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딨어. 그냥 조금만 참으라니까. 신혼집 들어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 민수는 결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신혼은 일주일 만에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이곳은 환영받는 안식처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이름의 사냥감을 가둬두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던 거예요. 이 집엔 환영 같은 건 없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결혼 2주 차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다 멈칫했어요.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눈 밑까지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온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교묘하게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며느리 나가기 전에 설거지 좀 해놓고 가라. 부엌 문을 벌컥 열며 던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10분, 지금 당장 뛰어나가도 회사에 지각할까 말까 한 시간이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나가야 회사에 늦지 않아요. 퇴근하고 와서 제가 할게요. 설거지 그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 손만 빠르면 금방 끝낼 일을 가지고 유나는 얼른 해놓고 가라.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에 서연은 결국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는 어젯밤 분명히 다 치웠던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어머님, 이거 어제 제가 다 설거지하고 잤는데요. 아침에 또 쓴 게 있잖니.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이런 건 당연히 며느리 몫인 거 몰라. 배운 집 딸이라더니 이런 기본도 안 가르쳤나 보네.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무장갑을 꼈어요. 회사 팀장님께 지각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도 모욕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툭 접으며 서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회계랑 인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요. 경영지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뒤에서 잔심부름하는 거 아니냐?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밥을 먹던 민수가 실실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아버지 말도 마세요. 우리 서연이 오늘 회사 상사한테 아주 박살이 났대요.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엄청 혼났다더라고요. 서연은 숟가락을 멈추고 민수를 쏘아봤어요. 그건 아까 퇴근하고 방에서 민수에게만 털어놓은 고민이었거든요. 민수 씨, 그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회사 양식이 갑자기 바뀌어서 혼선이 있었던 거라고 했잖아. 그걸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해? 아니, 사실이잖아. 하여튼 혼나긴 혼난 거 맞지? 민수의 철없는 대꾸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어요. 아이고, 자기 머리만 믿고 살면 안 되는데. 집안일도 저렇게 어설픈데 회사 일인들 제대로 하겠어? 요즘 애들은 공부만 했지 살림 하나 제대로 못 배워서 정말 탈이야. 어머님, 업무랑 집안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우리 며느리는 배운 집 딸이라 그런가 봐. 손으로 하는 천한 일은 잘 못하나 보지. 시아버지의 거듭된 비아냥에 서연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꽉 줬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비웃음과 시부모의 무시뿐이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은 서연의 월급날이었어요. 고된 하루 끝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위안을 삼으려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오늘 급여일이지? 얼마 들어왔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연은 현관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제 급여일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내 아들한테 들었지. 280 정도 들어온다며? 서연은 배신감에 휩싸여 민수의 방 쪽을 쳐다봤지만 민수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왜 묻긴. 너도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생활비를 내야지. 얹혀 사는 주제에 공짜로 먹고 자고 하려고 했니? 생활비요? 분명 신혼집 보증금 빨리 모으라고 하셔서 제가 차곡차곡
저금하고 있었잖아요. 신혼집은 나중 일이고 당장 여기서 입에 들어가는 밥값이랑 잠자는 방값은 내야 할 거 아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제가 얼마를 내면 될까요? 5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지. 매달 25일까지 딱딱 입금해라.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뜯어가겠다는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치가 떨렸죠. 5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희 빨리 돈 모아서 나가야 하는데. 많긴 뭐가 많아. 밖에서 자취해봐라. 그 돈으로 택도 없지. 여기서 편하게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불평이야? 싫으면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든가.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온 민수에게 날카롭게 물었죠. 왜 어머니한테 내 월급이랑 급여일까지 다 떠벌린 거야? 아, 왜 그래? 그냥 물어보시길래 대답한 것뿐이야. 가족 사이에 뭐 그런 걸 숨겨? 가족? 너한테 나는 뭐야? 내 개인정보를 왜 상의도 없이 넘기냐고. 이건 예의의 문제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수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야, 작게 좀 말해. 엄마 들으면 또 한바탕 난리 날 텐데 예민하게 굴지 좀 마. 내가 예민한 거라고? 너 진짜 내 편 아니구나. 어떻게 식탁에서까지 나를 망신 줄 수가 있어? 민수는 대답 대신 핸드폰 게임에만 집중했어요. 서연은 벽을 보고 누워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말 오후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폰을 꺼내자 민수가 귀신같이 다가와 서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 전화하게? 장모님한테? 엄마랑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안부 좀 전하려고. 지금 하지 마. 괜히 당신 목소리 안 좋으면 장모님이 오해하시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해? 서연은 소름이 돋아 민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지금 내가 친정에 사실대로 말할까봐 겁나는 거지? 감시하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오해 살까봐 그러는 거지. 괜히 집안일 밖으로 내뱉어서 좋을 거 없잖아. 나중에 신혼집 가면 그때 전화해. 서연은 결국 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서연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시댁이라는 감옥의 간수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결혼 전 민수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이 떠올랐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서연을 안심시켜 이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어요. 부부가 한 편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 혼자였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서연은 이제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구석에서 배운 집 며느리라는 족쇄를 차고 말라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연의 눈빛에 서늘한 오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3주차 목요일 아침 서연은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만큼은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평소보다 더 정중한 태도를 보였죠.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아무래도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녁 식사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서연은 은근히 쏟아질 타박을 예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회사 일이 우선이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이 집이 너 하나 없다고 안 돌아가는 줄 아니? 아범이랑 아버님 식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일 보고 오너라. 서연은 그 따뜻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서연은 생각했죠. 아, 어머님도 이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12시간을 가지 못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포근한 집안 공기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싸늘한 정막이었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어둠 속에서 서연을 노려보듯 앉아 있었어요. 어머, 이제야 오니? 정말 늦어도 너무 늦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끝났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방 쪽을 살폈어요. 당연히 따뜻한 밥 한 공기쯤은 남겨져 있을 거라 믿었죠. 어머님,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제 밥은 조금 남겨두셨죠? 저녁? 아, 우리는 진작에 먹었지. 내가 늦는다고 하길래 따로 남겨두지는 않았다. 너도 밖에서 먹고 온 거 아니었니? 아, 제가 밖에서 먹는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럼 제 밥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연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밥솥을 열었어요. 하지만 밥솥은 차갑게 식은 채 텅 비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쌀통을 확인해 보니 바닥에 먼지만 앉아 있을 정도로 깨끗이 비워져 있었어요. 어머님, 쌀이 아예 없는데요? 아침엔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 그러니? 오늘 아침에 내가 마지막 쌀을 다 썼나 보구나. 마트 가서 사와야겠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켜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설마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평소 잘 보이던 반찬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지자 우유팩 뒤에 김치통이 숨겨져 있고 양파망 밑에 나물 반찬이 처박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반찬들이 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나요?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반찬? 아, 내가 냉장고 정리하면서 대충 밀어 넣었나 보네. 내가 잘 좀 찾아봐라. 젊은 애가 눈썰미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와 주방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배고픔에 지친 아내를 보고도 그는 주방 안으로 발 한 짝 들이지 않았어요. 여보, 아직도 밥 못 먹었어? 뭐 하고 있어? 응. 근데 집에 쌀도 없고 반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하나도 안 남겨두셨대. 에이, 그럼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 간단하게 때우고 들어와서 쉬어. 민수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서연은 허탈한 마음으로 찬장을 열어 라면을 찾았어요. 하지만 항상 가득 차 있던 라면 박스조차 텅 비어 있었죠. 어머님, 라면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침까지만 해도 많았잖아요. 라면? 아까 낮에 민수가 출출하다고 몇 개 끓여 먹더니 다 떨어졌나 보네. 며느리 내가 내일 퇴근하면서 장 좀 봐와야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붙어 앉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냉장고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쌀이 떨어진 걸 알면서도 사지 않았고 멀쩡한 반찬을 구석에 숨겼으며 비상식량인 라면까지 치워버린 후 상황.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죠? 서연은 거실로 걸어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일부러라는 거냐?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제가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겨두신 거요. 쌀도 안 사놓으시고 라면까지 치우신 거, 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왜 귀한 내 시간을 써서 널 골탕 먹이니? 그냥 깜빡한 거지. 내가 늦는다고 해서 내가 신경을 못 쓴 것뿐이야. 아침에 쌀 떨어진 거 아셨으면 사오실 수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늦는다고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격해지자 시어머니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야, 며느리. 장 보는 건 내일이지 내가 왜 하니? 내가 내 엄마니? 뒤치다꺼리 다 해주게. 시집 왔으면 내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그때 안방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다 보고 들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아버님, 아버님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 왔는데. 서연이 간절하게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 한마디 없이 화장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서연은 주방으로 돌아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구석에서 계란 2알을 겨우 찾아냈어요. 차가운 프라이팬 위에서 익어가는 계란을 보며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계란 후라이 한 접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 서연은 남편 민수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거 봐. 오늘 어머님이 나 일부러 굶기려고 작정하신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아, 진짜 왜 이래? 엄마가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 쌀 좀 떨어진 거 가지고 사람을 범인 취급하면 어떡해? 쌀만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반찬은 숨겨져 있고 라면은 흔적도 없어. 너는 내 남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일처럼 말해? 민수는 핸드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일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 엄마도 평생 아들만 키우다가 며느리랑 사는 게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러시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민수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침대에 걸터 앉아 식어버린 계란 후라이를 씹으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파놓은 정교한 함정이자 서연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나를 굴복시키려는 시험이었어. 서연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포함해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박차고 나갈 때 이 기록들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서연의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롭게 움직였어요. 결혼 한 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 저녁, 시댁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좁은 부엌에서 홀로 저녁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죠. 하지만 심장이 자꾸만 불길하게 뛰어대고 손끝이 떨리는 바람에 평소라면 능숙했을 칼질조차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도마 위를 때리는 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며느리, 밥은 언제 되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부엌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깔려 있었어요. 서연은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불 조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지금 국이 거의 다 끓었어요. 조금만 더? 지금 시계 좀 봐라. 벌써 7시 반이야.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6시 반에는 식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귀한 아버님 식사 시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 손질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진작 일찍 시작했어야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 할 거 아니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차려와라. 아버님 기다리시다 화나셨다. 시어머니는 경멸 섞인 눈빛을 던지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밥상을 차려 날랐어요.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국물이 왜 이렇게 맹탕이야? 간도 하나 못 맞추는 거냐?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다시 간을 맞춰서 가져올게요. 당황한 서연이 국그릇을 들고 일어나려던 찰나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등을 매몰차게 탁 쳤어요.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어디서 되먹지 못한 버릇이야? 이미 식탁에 올린 음식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그게 배운 집 며느리의 예의니? 하지만 간이 안 맞다고 하시니까 바로 잡아오려고 한 건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건성으로 하니까 이 모양인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독해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조용한 발작이 시작된 거였죠. 민수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밥알만 세고 있었어요. 아내가 공격받고 있는데도 그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죠. 며느리,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다. 그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니? 밥 한 끼 제대로 시간 맞춰 못 차려내는 주제에.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하면서 살림까지 익히느라.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국은 맹탕에 반찬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밥상 차리는 시간도 못 지키는 게 최선이야? 이건 최선이 아니라 내 오만이야.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보니까 이따위로 구는 거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어요. 그 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것 같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서연을 짓눌렀어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더 신경 써서 잘할게요. 더 잘하겠다는 그 입바른 소리, 이제 지겹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음이 가지 않겠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연을 위협하듯 내려다보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죠. 며느리, 너 거기 무릎 꿇어.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21세기에 그것도 신혼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니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무릎 꿇으라고 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어서 꿇어. 도대체 왜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어요. 억울함과 수치심이 동시에 몰려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짱을 꼈어요. 왜긴 왜야. 이 집 며느리가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아버님 기분을 망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 집 법도가 그래.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반성하는 거다. 벌이라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며느리가 시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 가르쳐야지. 안 그러니 민수야?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제발 말 좀 해봐. 이거 정말 아니잖아. 당신이 좀 말려달라고. 민수는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비겁한 모습에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았죠. 민수한테 기대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제 엄마 말이 옳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어서 꿇어. 싫으면 이 집에서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가. 우리 집 규칙 하나 못 지키고 자존심만 세울 거면 여기 있을 자격 없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꿇고 배우든지 선택해. 서연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라. 조용히 해결해. 그 말은 서연을 도와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는 비극적인 상황은 상관없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굴라는 명확한 명령이었죠. 서연은 결국 눈물을 쏟으며 천천히 바닥으로 무릎을 굽혔어요. 차가운 바닥이 살에 닿는 순간 서연의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다음부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일어나서 설거지나 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갔어요.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은 핏발이 서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며느리 월급 통장 관리는 언제 넘겨받을 거니? 내가 관리해야겠더라. 엄마, 그건 서연이가 싫어할 텐데. 조금만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뭐가 싫어? 밥상 하나 제 시간에 못 차리는 애가 돈 관리는 제대로 하겠니? 내가 말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말하마. 얹혀 살면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알겠어요, 엄마. 제가 조만간 서연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소름 끼치는 공포가 밀려왔죠. 무릎을 꿇려 자존감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연의 경제적 자유까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의 치욕을 한자 한자 눌러 적었어요. 오늘 밥상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남편은 밥만 먹었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엉망이 되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오자 서연은 차갑게 노트를 덮었어요. 민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아까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상황만 더 안 좋아질까봐 그랬어. 미안하면 다야?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니? 사랑하는 사람이 바닥에 꿀려 있는데 밥이 넘어가?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우리 집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자기가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갈 일이야. 민수는 끝까지 비겁했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민수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안방에서 서연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서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천하태평하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아내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치심에 몸을 떨었는데도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려버렸어요. 서연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구석에 밀어두었던 캐리어를 꺼냈어요. 짐을 챙기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화려한 옷가지나 사치품은 필요 없었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때 입을 옷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세면도구까지 최소한의 생존 도구들만 챙겨 넣었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추억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짐을 다 싼 서연은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 달 동안 겪었던 수모를 증명할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혼인신고 사본부터 시작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강탈당했던 이체 내역, 그리고 매일 밤 눈물로 기록했던 일기장까지요. 서연은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파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서랍 제일 안쪽 구석에서 접혀 있는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필체였죠. 며느리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씩 25일까지 입금 확인 필수. 통장 관리는 6개월 후에 강제로 회수해서 내가 경제권을 꽉 쥐어야 한다. 메모지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보며 허탈한 헛웃음을 흘렸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죠. 인테리어를 핑계로 합가시킨 것도, 열쇠를 주지 않고 출입을 통제한 것도 결국은 며느리를 자신의 발밑에 두고 굴복시키려는 잔인한 길들이기 프로젝트였던 거죠. 서연은 그 메모지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한 뒤 다시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어둠이 깔린 거실로 나오자 어제 서연이 무릎을 꿇었던 식탁 자리가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코끝이 찡해졌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흘릴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것 같았죠. 서연은 가방 안쪽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며칠 전 점심시간에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받아온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미 서연의 서명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장 앞에 선 서연의 시선에 결혼식 날 신었던 하얀 구두가 들어왔어요. 잠시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곧바로 손을 거두었어요. 화려하지만 발을 조여오던 그 구두 대신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었죠. 선반 위에 한 번도 재고시를 못했던 열쇠 뭉치를 올려두었어요. 애초에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주지도 않았던 열쇠였으니 미련조차 없었어요.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지옥도 끝이라는 생각에 도어락을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이 새벽에 어딜 가는 거야? 잠도 안 자고 뭐해?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로 나온 남편이었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굳게 닫힌 문을 열 준비를 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캐리어까지 들고 이 새벽에 어딜 가냐고 묻잖아. 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서연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이 손 놓으라고 했지. 더럽고 역겨우니까 당장 치워. 뭐? 역겹다고? 갑자기 왜 이래? 어제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며느리를 무릎 꿇리고 굶기는 게 가족이야? 식탁 위에 서류 놔뒀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리고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도 마.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등 뒤에서 민수가 악을 쓰며 복도까지 쫓아왔어요. 서연아, 너 진짜 미쳤구나. 잠깐만.
얘기 좀 해. 너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당장 다시 들어와. 그 와중에도 엄마 타령을 하는 남편의 비겁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 복도 끝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허둥대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은 그 꼴사나운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들이 원하던 그 잘난 집구석에서 당신들끼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서연은 밖으로 뛰어나와 미리 불러둔 택시에 몸을 실었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벌써 15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택시가 친정 앞에 멈춰 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니? 엄마, 나야. 서연이 왔어. 문이 벌컥 열리고 잠옷 차림의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딸의 초췌한 얼굴과 낡은 캐리어를 번갈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서연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이 새벽에 왜 이런 몰골로 온 거야? 민수는 어쩌고?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집에서 방금 도망쳐 나왔어. 서연은 억지로 누르고 있던 감정을 쏟아내듯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팠는지 엄마는 서연을 품에 꽉 안아주었어요. 잘했다. 정말 잘 왔어. 내 강아지 고생 많았다. 일단 들어오자. 추운데 얼른 들어와.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가 건네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서연은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열쇠조차 없던 집, 출입 시간 보고 노예처럼 취급받던 가사노동, 그리고 결정적인 무릎 교육과 통장 관리 계획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엄마의 주먹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그 집구석이 감히 내 금쪽 같은 딸한테 그런 짓을 해? 너 정말 잘 나왔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감히 무릎을 꿇려. 당장 그 집구석 다 뒤엎어버려야지. 엄마, 나 여기서 좀 지내도 될까? 민수 씨가 무작정 찾아올지도 몰라서 겁이 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이지 어디가 내 집이니. 내 방은 내가 시집가던 날 그대로 깨끗하게 치워놨어. 언제든 내가 돌아올 곳은 여기뿐이니까 걱정 마라. 그놈이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비로소 한 달 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거절했고 곧이어 날카로운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니? 며느리가 밤중에 집을 나가다니 사돈이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거야? 당장 사과하고 돌아오지 못해? 서연은 문자를 읽자마자 차갑게 비웃으며 삭제했어요. 답장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서연은 이제 자신의 방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꽉 막혔던 가슴이 뚫리고 비로소 사람답게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 절대로 내 발로 그 문턱 안 넘을 거야. 천장을 보며 다짐한 서연은 변호사에게 마지막 확인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합의서 전달 완료했어요. 법적 절차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서연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슬픔과 상처는 여전했지만 서연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서연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8시 서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부재중 전화가 벌써 30통을 넘어가고 있었죠.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화면만 지켜봤죠. 지금 몇 통째야?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33통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미친 사람들이네. 전화는 안 받을 거지? 네, 받을 생각 없어요. 서연은 노트를 펼쳐서 부재중 전화 내역을 기록했어요. 시간, 발신자, 통화 시도 횟수까지 전부요. 오전 10시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당장 전화 받아. 무슨 짓이야? 합의서는 누가 써줬어?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서연은 문자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11시 시어머니에게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며느리, 지금 당장 들어와. 집안 망신시킬 생각이야? 친척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목소리에 사과나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명령뿐이었죠. 서연은 음성 메시지를 저장했어요.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민수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하자.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잠깐 나간 거지.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여태껏 자기 편 한 번 들어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하자니요. 오후 2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친척인가 싶어서 받지 않았는데 문자가 들어왔죠. 서연 씨, 저 민수 고모예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친척까지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은 문자를 읽고 차단했죠. 오후 3시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아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해? 시댁 허락도 없이. 허락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인생? 인생이 뭐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시댁 말 들어야지. 서연은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목소리를 전부 저장했죠. 어머님, 저 무릎 꿇었잖습니까? 식탁 앞에서요.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며느리 교육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서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죠. 그럼 저 없이 사세요. 이제 며느리 없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후 5시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았어요. 며느리 나야. 네, 아버님. 집에 들어와. 가족끼리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니? 아버님, 제가 무릎 꿇을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셨잖습니까? 그게 방관 아닙니까? 그건 집안 체면 때문에. 체면이요? 며느리 인권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십니까? 인권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서연은 또 전화를 끊었어요. 대화가 통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녁 8시 부재중 전화가 55통을 넘었어요. 서연은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전부 정리했죠. 엄마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확신이 생겨요. 확신? 네,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혼이 아니라는 거요. 그럼 뭔데? 통제 불가 상태요. 자기들 말 안 듣는 며느리가 생긴 거잖아요. 엄마는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딸 정말 강해졌다.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밤 10시 민수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 우리 집안에서 너한테 준 게 뭐 있다고. 서연은 문자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재산 분할 필요 없어요. 제 돈으로 제 인생 살 거니까. 그리고 한 달치 생활비 50만 원 돌려주세요. 받을 자격 없으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55통의 전화, 12통의 문자, 3통의 음성 메시지. 전부 기록으로 남겼죠.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없었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과는커녕 명령과 협박뿐이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잘 나왔어. 정말 잘 나왔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수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이번엔 받기로 했죠. 네, 고모님. 애들이 그러는데 집 나갔다며? 무슨 일이야? 네, 나왔어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이 좀 까다롭긴 하지. 근데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무릎 꿇었어요. 밥상 앞에서요. 뭐, 무릎을 꿇었다고?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죠. 밥상 늦게 차렸다고 무릎 꿇으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조용히 하라고만 하셨고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고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죠. 사실 그 집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나갔어. 10년 전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첫째 며느리요? 응. 민수 형이 있잖아. 그 형수도 똑같이 나갔어. 견디다 못해서. 근데 입상 막아버려서 아무도 모르지. 서연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형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이혼하고 재혼했어. 잘 살던데. 그 집이 문제지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기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명절이 다음 주인데 당연히 들어올 거지? 친척들 다 모이는데.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명절은 한 달 뒤였거든요. 명절 다음 달인데요? 엄마가 일정 앞당기셨어. 너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져서 빨리 정리하려고. 저 안 갑니다. 안 온다고?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면 어떡해. 저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 서류 받으셨잖아요. 민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죠. 며느리 명절 준비 때문에 일정 바꿨어. 이번 주 토요일로. 저 안 갑니다. 안 온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 와? 며느리 아니니까 갈 이유 없죠. 며느리 아니긴. 아직 이혼 안 됐잖아. 법적으로 우리 집 며느리야.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법적 절차 진행 중입니다. 곧 끝나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들어와서 친척들한테 사과해.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집 나간 거 사과하라고.
집안 망신시킨 것도 사과하고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했죠. 저녁에 민수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네가 친척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다 알아. 무릎 꿇었다는 말 퍼뜨리고 다니지? 엄마가 얼마나 억울해 하시는지 알아? 네가 밥상 제대로 못 차려서 그런 거잖아. 근데 왜 엄마 탓을 해? 네가 잘못한 건 왜 말 안 해? 서연은 문자를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답장을 보냈어요.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퍼뜨렸어요. 물어보는 사람한테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밥상 늦게 차린 게 무릎 꿇을 이유가 됩니까? 당신네 집이 이상한 거예요. 민수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상한 건 너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전통 있는 집안이라고. 네가 적응 못한 거지. 전통이요? 며느리 무릎 꿇리는 게 전통입니까? 그럼 그 전통 혼자 지키세요. 서연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어요. 12시까지 안 오면 네 짐 전부 버린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댁에서 제 짐 버린다고 협박하는데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서연은 문자를 스크린샷 찍어서 보냈어요. 12시가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사진이 왔죠. 서연의 옷가지들이 현관 밖에 널려 있었어요. 네 짐이야. 가져갈 거면 오늘 안으로 와. 서연은 엄마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저 짐 가지러 가야 할까요? 혼자 가면 안 돼. 엄마랑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시댁으로 갔어요. 현관 앞에는 정말로 서연의 짐이 쌓여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죠. 어머, 사돈 어른까지 오셨네요? 짐 가지러 왔어요. 서연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정희는 씩 웃었죠. 짐은 거기 있어요. 알아서 가져가세요.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짓이요? 며느리 교육했죠. 뭐가 문제예요? 교육이요? 무릎 꿇린 게 교육입니까?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 엄마가 계속 말했죠. 우리 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돈어른, 그건 오해예요. 서연이가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과장이요? 증거 다 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전부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과 엄마는 짐을 전부 챙겨서 차에 실었죠. 차에 타면서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인상을 쓰고 서 있었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엄마. 당연하지. 그 집이 이상한 거야. 서연은 창밖을 보면서 작게 웃었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죠. 서연이 시댁을 박차고 나온 지 어느덧 2주일이 흘렀어요. 서연은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소통은 오직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님, 시댁 식구들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면 저는 전부 차단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모든 실무 협의는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세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상대 측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같이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철저히 서류로만 대화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민수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울려대던 핸드폰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죠. 월요일 아침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한 달 만에 느껴보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상. 그 사소한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사무실에 도착해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동료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서연 씨, 요즘 안색이 정말 좋아 보여요. 표정도 환해지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네, 아주 큰 경사가 생겼어요. 제 인생을 좀먹던 거대한 쓰레기 하나를 분리수거해서 버렸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서연의 농담 섞인 대답에 동료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연도 진심으로 함께 웃었어요.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같은 시각 서연이 떠난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 있었어요. 민수야, 서연이한테 아직도 연락 안 되니? 내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이 사달을 만들어. 정희가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민수는 소파에 초점 없는 눈으로 늘어져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저도 차단당했어요, 엄마. 이제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래요. 다시는 그 집 문턱 안 넘겠답니다. 변호사? 그 발칙한 게 감히 누굴 상대로 법을 운우네. 가족끼리 직접 만나서 무릎 꿇리고 빌게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솔직히 엄마도 너무 심하셨잖아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왜 무릎 꿇립니까? 그게 다 엄마 욕심 때문이잖아요. 뭐,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집 가풍 가르치려고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애미 탓을 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영호가 짜증스럽게 신문을 덮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며느리가 질려서 도망갔으면 끝이지. 왜 아침부터 집구석을 시끄럽게 만들어. 당신은 입 닥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감만 하더니 이제 와서 남일 보듯 말해요? 당신이 가장으로서 중심만 잡았어도 그 물건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 소리 못했어. 내가 뭘 어떡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기 잡는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집안은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는 고함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며칠 후 민수 고모에게서 서연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요즘 그 집 난리도 아니야. 정희 언니랑 오빠는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민수는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짐 챙겨서 나갔대. 서연은 문자를 읽고 차분히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님, 시댁은 서로를 탓하며 난리가 났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외부에서 통제하고 억압할 대상이 사라지니 그 에너지가 서로를 향하게 된 거죠. 우리에겐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상대가 지칠수록 합의는 빨라질 테니까요. 변호사의 말은 적중했어요. 2주일 후 시댁 측에서 마침내 백기를 들었어요. 서연 씨 축하합니다. 상대 측에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없이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빨리 끝났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쪽 집안 어른들이 더 이상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더니 결국 그 체면 때문에 빨리 덮기로 한 모양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지옥 같았던 한 달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최종 이혼 확정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하는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혼자예요. 친정 엄마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장하다, 장해. 그날 저녁 민수 고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민수는 결국 집 나가서 따로 원룸 얻어 나갔고, 정희 언니는 요즘 동네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 영우 오빠도 매일 술만 마시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그 집에서 자네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버텨왔던 건지 이제야 다들 알게 된 거지.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모님, 저는 버팀목이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화풀이 대상인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집안 소식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러 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낸 뒤 고모의 번호까지 차단하고 삭제했어요. 과거의 조각들을 완전히 도려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길, 거울 속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어요. 눈밑을 짓누르던 다크서클은 사라졌고 얼굴엔 건강한 생기가 돌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이번 신규 프로젝트 말이에요. 서연 씨가 팀장 맡아서 한번 이끌어 보는 거 어때요? 충분히 능력 있으니까 잘해낼 것 같은데. 정말요? 팀장님,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 내보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서연아, 너 진짜 딴 사람 됐다. 예전에 그 당당했던 김서연으로 돌아왔네. 응, 인생의 거대한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까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 나 이제 진짜 행복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서연 그 자체로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선물 같았어요. 시댁은 서연이 복수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무너졌어요. 통제하고 억압할 대상이 사라지자 그들의 비정상적인 가풍은 서로를 파괴하는 독이 된 것이죠. 서연은 그저 조용히 자신을 지켰을 뿐이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였어요. 나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견하다, 서연아. 자존감과 당당함을 되찾은 서연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빛나는 앞날만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어요. 그것은 완전한 해방이자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어요.